2심까지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대법관님들이 아주 법률 조항을 꼼꼼하게 현미경으로 잘 살펴보신 거죠. 안녕하세요. 법아저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주식 관련된 사건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으로 그 피 같은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거래정지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공장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이 회사의 경영진이 법원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을 받고도 약 3주 동안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경매 개시 결정이 회사에 송달된 시점부터 이 경영진이 뒤늦게 이 사실을 공시한 시점 그 사이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코스닥 상장 법인이었던 스틸 앤 리소시즈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투자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회사 경영진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옳지 않다고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한번 이 판결을 자세히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앤 리소시즈, 이 공장들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는 꽤 희망적인 공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희망, 2014년 10월 2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4천억이라는 거액이 이 회사에 투자될 거라는 내용이 공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4년 12월 19일 이 유상증자가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희망, 2014년 10월 31일 1,000억 원짜리 초대형 공급 계약이 공시가 됐었어요. 개미들은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런데 2015년 1월 30일 1,000억 원 계약 중에 985억 원 부분이 해지되었다는 공시가 떴어요. 세 번째 희망, 2014년 11월 14일자 분기보고서에 영업이익이 24억 원 발생했다고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16일에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가 떴어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64억 원이 발생했다고 공시가 됐죠. 취소가 되기도 하고 변경이 되기도 했지만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12월 16일 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경매 개시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된 겁니다. 약 일주일 뒤인 2014년 12월 22일에는 인천 공장에 대한 경매가 개시됐다는 결정문이 또 송달됐어요. 이 두 개의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됐을 때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 1월 6일에야 사실 우리 공장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라고 공시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날인 2015년 1월 7일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법원에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해버립니다. 진짜 황당하죠. 아산 공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문이 송달된 12월 16일부터 경매 사실이 공시가 된 1월 6일까지 사이에 이 회사의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진짜로 황당했겠죠. 1심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공장 경매 사실에 대한 지연 공시가 자본시장법 제161조 그리고 시행령 171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봤어요. 주요 사항 보고서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에 따라서 특별법인 자본시장법 16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참고로 민법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있죠. 750조. 그러면은 이제 자본시장법 162조와 민법 750조는 뭐가 다를까요? 민법 750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이런 거를 모두 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자본시장법 16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많이 전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든지 아니면 중요 사항을 빠뜨렸다든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든지 라는 점만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 162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규정에 따르면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거죠. 공장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그게 안 중요해? 이건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대상이야. 그거 안 냈으니까 너네가 책임져. 이게 바로 이제 1심 법원의 입장이죠.
2심 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 사업보고서 등을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제출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사건에서도 경매 개시 결정을 공시를 하긴 했는데 조금 늦게 했잖아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을 지연 공시한 거지, 공시하면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논리로 2심 법원은 자본시장법 162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2심 법원은 민법 750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4년 12월 23일까지는 그 사실을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고의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심 법원도 공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거죠. 2심까지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대법관님들이 아주 법률 조항을 꼼꼼하게 현미경으로 잘 살펴보신 거죠. 핵심 쟁점은 과연 공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해당하느냐. 아니, 공장이 날아가면 주식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여기에 대해서 NO!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란 증권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이다.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자체가 무효다, 이런 내용의 소송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회사 재산인 공장에 대한 소송은 이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 법률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 증권에 관하여라고 써 있지 회사 재산에 관하여라고 안 써 있다. 둘째, 형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161조에 따른 이 공시 의무를 미행한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거 조항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공장 경매 자체는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은 아니니까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를 그 다음날까지 안 냈다고 처벌을 할 수도 없고 이를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대법원 판결을 듣고 약간 멘붕에 빠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회사가 망할 때까지 입 닫고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대법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공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거든요. 현행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제1항 4호에는 영업 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데에는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이와 같은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의 공시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는 거죠. 아마 이 사건의 투자자들도 파기환송심에선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 위반을 주장하지 않을까요? 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위반 여부도 잘 판단을 해서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16일부터 1월 6일 회사의 경영진이 공장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을 받고 침묵한 약 3주, 그 기간 동안에도 어떤 투자자들은 매수 버튼을 눌렀을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법률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자는 취지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그물망이 조금 헐거워진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스로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까지 빠삭하게 공부하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뭐 그 회사 결국 상장패까지 됐던데 뭐.